젊은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비선 보좌역을 지내셨다고 하시던데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 있었거든.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때 홍제동에 내가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무악산 꼭대기에 텐트를 치고 그 텐트에서 서대문 사형장이 보여요. 우리 아버지 돌아간. 그러니까 거기 꼭대기에 텐트 치니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거기가. 근데 겨울에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텐트 안이 엄청 추워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면은 그쪽에 인왕산이 서울 시내가 보이고 저쪽으로는 인천이 보여요. 인천. 밑에 연세대학교. 밑에 이쪽 왼쪽에는 이화여대. 한강이 다 보여요. 그때는. 빌딩이 없으니까. 한강이 다 보이면서 서울 시내가 싹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무악산 꼭대기가 높아요. 거기 텐트를 치고 있는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하루에 호떡 한 개씩 먹었어요. 호떡 그 100원짜리 호떡 사가지고 이제 하루 한 개씩 먹고 공부를 했는데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약수터가 밑에 있어서 약수물을 떠서 먹는데 그 밑에 한 100m 밑에는 판자촌이 있었어요. 그리고 꼬마들이 낮으로 그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내 책가방을 막 내가 뭘 팔러 나가면 볼펜 같은 거 팔아야 학교 가잖아요. 쓰레빠 같은 거. 그런 걸 팔아야 학교 가는데 그런 걸 팔러 나가면 애들이 내 텐트가 자기들 놀이터야. 올라와가지고 막 텐트 속에서 놀면서 내 책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텐트 속에다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독을 묻었어요. 독을. 김치독. 묻어놓고 그 안에다 책가방을 넣어놨고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요, 내가.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는 거죠. 그 위에 비닐을 깔아놓으니까. 그래가 이제 밤에 오면은 책 그 뚜껑 열면 가마니를 들고 뚜껑을 따려면 안에 내 책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게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냥 그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텐트가 날아가 버렸어요. 밤에 자는 바람이 부니까. 그러니까 밤에 추울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서 내가 이제 다쳐요. 텐트를 찾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눈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너무 절벽으로 떨어져서 다치는데 그때 다쳐가지고 한 달간 텐트 찾아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몸이 아프니까 학교도 못 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공부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동네 저 밑에 있는 아저씨들이 불쌍하니까 이제 쓰레빠, 실내용 쓰레빠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학교 가라고. 그걸 팔러 장충동을 갔어요. 부자들이 사는 데를. 그 실내용 그 당시 서울 시내 부잣집들도 밑에 보일러가 없었어요. 라지에다만 있었지. 그러니까 쓰레빠를 신어야 돼 집안에서. 그리고 그 부잣집들이 실내용 샌들을 잘 신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걸 팔러 갔다가 이병실 회장을 만나요. 나는 누군지 모르죠. 갑자기 대문이 열리지 않는 집은 못 들어가요. 문을 안 열어주죠. 그리고 골목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 뛰어가서 쓰레빠를 팔아달라 소리 안 하고 대문이 쫙 열렸는데 벤츠가 서 있는 거예요. 안에 마당에. 그 벤츠는 우리나라 한 대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래도 나는 누군지 몰랐죠.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한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병철 회장의 부인이죠. 벤츠를 타려고 고무신을 실내용 신발하고 고무신을 바꿔 신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거의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하얀 고무신들을 바꿔 신으니까 버선을 신었는데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걸 바꿔 신고 있는 사이에 내가 쫓아간 거야.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딱 쳐다봐요. 근데 운전수는 이병철 회장 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문을 잡고. 내가 안 보이죠. 뛰어오는 게. 그럴 거 아닙니까? 문을 잡고 서 있고 이 회장은 나를 바라보고 서 있는 거죠. 그 회장이 나를 멀끔히 보고 있다고 뛰어가니까. 그러더니 내가 앞에 가서 가방을 탁 놓고 쓰레빠를 탁 꺼내가 이병철 회장 얼굴 앞에 딱 들이대고.
공부하는 학생인데 이거 빨리 팔아야 내가 학교를 가니까 야간 학교 다니는데 나한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나를 딱 쳐다봐요. 한참 동안. 그 자기 마누라가 다 탔어 이제. 그럼 이 회장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가요. 나를 딱 꼬려보더니 내가 이제 머리는 빡빡 깎았죠. 학생이죠. 모자를 탁 들고 가서 썼죠. 그러니까 약간 이 회장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목을 딱 잡아요. 그래 내가 내 따라오라고. 그래 끌려 들어갔어요. 집 안으로. 그럼 부인 보고 오늘 거기 행사에 못 간다고 연락하라고. 그럼 부인 보고 내려오라고 그래. 그래 집에 안방에 가서 붙들려 갔어요. 나는 경찰서로 가는 줄 알았어. 딱 앉혀놓고서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그렇게 공부하고 싶냐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회장은 장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공부한다는 데에서. 그래서 이제 식모가 3명이 있더라고. 전부 불러오래. 3명의 식모가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밥을 항상 빨리 쳐. 얘가 이거 숨 넘어갈 것 같더라고. 내가 빼짝 말랐잖아요. 밥을 잘 안 먹었으니까. 뭐 다 주고 가죠. 그냥 눈만 땡그래가지고 뭐 학생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내가 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달래니까 이 회장이 약간 쇼크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가져왔는데 계란 후라이를 제일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숨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 계란부터 먹어. 큰일 나 쓰러지겠다 자네.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계란 후라이를 2개를 더 해오래요. 식모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계란을 3개를 연거푸 먹이는 거야. 강제로. 딱 먹이고 밥을 다 먹고 나니까 부인 보고 여보 얘가 어때 보이냐고 딱 그래요. 그리고 애가 괜찮아 보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뭐 당신이 뭐 좋다면 괜찮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네 내가 공부시켜줄 테니까 내보고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어디서 공부하고 있냐. 저 홍제동 꼭대기에 텐트 치고 있다니까. 그 텐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운전사하고 가가지고. 그리고 쓰레빠 몇 개 있냐. 10개 있다니까. 10개 내가 오늘 다 팔아줄 테니까 쓰레빠 팔러 다니는 시간에 나하고 대화를 좀 하지. 그래서 5,000원을 내놔. 쓰레빠 하나가 500원씩이었어. 그래서 쓰레빠 10컬레를 이병철 회장한테 다 줬어요. 그리고 5,000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학교 갈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아들로서 공부시켜 줄 테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기 어머니라고 불러라고. 딱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곤란하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갔지만 내가 자식인데 남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고. 나는 그냥 홍제동 가서 공부하는 게 낫다고. 그리고 나가겠다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붙들고 그냥 안 놔줘요. 그러면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고 호적상으로는 그냥 놔둘 테니까 그냥 아버지를 부르고 공부나 해라. 그건 어떠냐? 그래가 이제 합의를 본 거야. 몇 시간을 설득을 시키는 거야, 나를. 그래서 내가 이병철 회장한테 넘어졌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짐을 싸오라는 거야. 그럼 우리 운전사하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홍제동 꼭대기를.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 자가용 타고 안 가도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갔다 오래. 자네가 내일 안 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일 안 오면 어떡하냐는 거야. 절대 옵니다. 안 돼요. 그럼 있는 데라도 우리가 알아놔야 되니까 우리 운전수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운전수 데려갔죠. 그래 가면서 내가 이랬어요. 5,000원 준 거 있잖아요. 이거 돌려드렸어. 내가 이거 드리는 거 보면 내가 다음 주에 오는 거 틀리고 내일 올 거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 줘도 못 믿겠대. 공부시켜준다는데 내가 돈 필요 없습니다. 받으세요. 딱 주니까 안 된대 그래도. 그래가 이제 돈은 들여버리고 운전수하고 같이 갔죠. 그 사진 찍어놓은 게 내 책에 나와요. 텐트 산꼭대기에. 그거 실제 내 책에 나옵니다. 그 사진을 찍고 이제 이병철 회장에 그 다음날 보따리를 싸가 갔죠. 내가 버스 타고 텐트도 가지고 오고 모든 소지품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 여자한테 보고했겠죠.
그래 이제 그 다음날 그 집을 찾아가서 이제 그 집에서 공부를 양자가 된 거죠. 그때 이건희는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에서 레슬링 운동을 유학하고 있을 때예요. 예?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양아들로 이제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가 이 회장한테 내가 부탁한 게 반도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리학을 쫙 설명했죠. 트랜지스터가 이게 뭡니까? 이거 반도체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이 반도체가 뭐냐? 설명을 쫙 물리학으로 풀어줬죠. 그러니까 이 회장이 뒤로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시작된 거예요. 예. 도체는 구리나 쇠나 이거는 도체지만은 부도체는 세멘트나 이런 게 부도체입니다. 그러면 이 도체와 부도체 중간에 반도체가 있으면 불안관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이야기했죠. 어차피 아버님이 전자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반도체 아이디어를 설명해 줬죠. 그때가 내가 18살 때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사상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 주는 것은 반도체 산업입니다. (1906년) 진공관이 출현한 이래 반도체 산업은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 집적 회로, 그리고 초집적 회로로 발전했는데 이 작은 초집적 회로 하나가 트랜지스터 6,000개분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이제 기형 공장도 자리를 기형으로 잡은 게 그릇 기자가 반도체 모양이에요. 그릇 기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릇 기자. 반도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그릇 기자가 반도체가 4개 아닙니까? 여기에 회로가 연결된 거. 이게 그릇 기자입니다. 이거는 일어날 흥자 아시죠? 그죠? 반도체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기형이.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기형으로 만든 거예요. 기형에다 만들기로 했던 거죠. 기형에 도자기가 나와 안 나와요? 도자기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자기가 세라믹이에요. 이게 반도체 만들 때 쓰는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기형에다 해야 된다. 이게 반도체 모양이니까 반도체가 일어난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래야 이제 기형을 공장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당시 정일권 국무총리의 박정희 대통령 밑에 정일권 국무총리의 아들이 우리가 알아봤더니 부천에서 반도체 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종업원 한 20명 데리고 간해공업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수했어요. 그게 삼성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시작했죠. 그래서 일본이 메모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비메모리를 하자. 이래가 이제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굉장히 내 아이디어가 수도 없이 이 회장한테 도움이 되니까 뭐든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뭐 그 그룹을 만들다 보니까 복잡하잖아요. 그걸 다 집에 오면 내한테 다 싸봐가지고 내가 알려주는 거죠. 코치를 했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회장님이 이걸 대통령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왜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이야기가 들어갔냐면은 이 회장님이 롯데호텔 건너편에 저 삼성 빌딩이 있어요. 옛날에 그것을 삼성 제일기획이 나중에 썼습니다. 그걸. 그래서 지금 딴 데를 갔겠죠. 그게 삼성 빌딩인데 그게 8층입니다. 8층. 그 빌딩 505호가 이병철 회장 방이었어요. 삼성 회장님 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방에 있을 때 동방 빌딩에 이런 건 없었죠. 이제 나중에 지은 겁니다. 거기 있는데 8층을 박정희 대통령이 빌려갔어요. 그 건물의 8층을. 그걸 뭘 했냐면 월남 군인들 펭귄 통조림, C레이션, A레이션, B레이션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하고 협상할 때 먹는 월남 우리 주한 미군들이 먹는 군인들이 먹는 음식은 우리가 공급하겠다. 우리가 미군에 납품할 테니. 그건 우리한테 사가지 가라. 그게 월남 파병하는 조건입니다. 또 임금도 비싸게 했지만
식품도 우리나라 걸 가져가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 머리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A레이션, B레이션실이 군인들의 전투 식량을 대한종합식품이라는 회사를 박 대통령이 만들어가지고 최영희 육군 대장을 옷을 뺏겨가지고 사장으로 앉혀놔가지고 통조림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 식사를 전투 식량을 그 8층에서 본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청와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면 이병진 회장 5층을 가려면 엘리베이터가 같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맨날 청와대에 있는 비서들하고 통조림 만드는 회사를 만들려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이 절로 들어간 거예요, 대통령한테로. 그 허경영이라는 꼬마가 있는데 걔가 용하다.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한일합섬에 있는 여공들은 돈 빼빠지게 먼지 마시면서 벌어가지고 중학교도 못 나오고 전부 자기 남동생 오빠 공부시키는데 그 돈 다 송금, 집에도 송금하고 자기들은 그 기숙사에서 고생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거 있을 수 없다. 대통령한테 이야기했죠. 이거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이 애들을 전부 졸업시켜야 돼. 그래가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졸업장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 한일합섬 여공들이 전부 졸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방송통신대학을 만들자. 그러니까 공장에서 대학까지.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해야 된다 하니까 그거를 교수들 불러가지고 구체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게 서울대학교 안에다가 방송통신대학을 만들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별도로 만들고 그게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또 아이디어를 낸 게 새마을운동이야. 4.27 운동은 없애야 됩니다. 왜? 나라 망합니다. 대통령한테 4.27는 이게 4H가 4개지 않습니까? 그 핸드. 이거는 4H 운동은 이게 실제 도박 운동입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내가 그랬어요. 아니, 핸드, 손으로 도박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헤드. 아주 이 머리를 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머리를 굴리고 손으로 하는 거 이거 도박 아닙니까 이거? 그 다음에 하트. 아 이거 심장. 여기에 감정이 뛰는 도박할 때 얼마나 가슴이 벌떡벌떡 뛰겠어요. 심장. 이거 감정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트. 그러니까 4가지 H가 전부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헬스. 이 무슨 뭐 이게 실제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이 4H는 도박하는 겁니다, 이거. 이런 운동 가지고는 우리나라 못 살리니까 때려쳐버리고. 새마을운동. 그러니까 새는 신이고, 신. 요거는 새. 마을은 트랜디셔널. 과거. 우리의 전통 아시죠? 요거는 촌. 우리의 트랜디셔널이에요. 촌. 쓰다 보니까 신촌. 그래서 이게 신촌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을촌자 맞잖아요. 그죠? 마을촌자거든. 그러니까 우리 새 마을. 그래서 신촌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한글로 하면 새마을 운동. 근데 요거는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 운동의 정신과 8대 사상과 이런 걸 제가 다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한테 주니까 대통령이 그걸 교수들한테도 지시해 가지고 체계화합니다. 난 아이디어만 적어요. 저는 상당히 어릴 때부터 배포가 좋았어요. 뭐 대통령이든 이병진 회장이든 나는 양아들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대통령 만나러 안 가겠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배짱이 있었죠. 뭐 당신 대통령이고 나는 내고 당신 재벌이면 나는 뭐 그냥 어떤 그런 배짱이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촌운동도 상당히 이게 사실은 자조. 이 자조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우리가 돕는다. 예? 건면 아주 건면한다. 예?
응? 협동.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새마을 운동을 황소에다가 마크를 내가 만들었거든요.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했냐면은 자조할 때 여기 힘력자 하나 있죠? 여기에 이게 힘력자가 바깥은 쟁기입니다. 쟁기. 여기 소가 이렇게 끌면은 이게 바깥은 쟁기 아닙니까? 그죠? 네. 소가 이렇게 끌고 가면은 이게 바깥은 쟁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힘력자 하나. 여기 건면할 때 힘력자 있죠? 면자에 힘력자 있죠? 3개죠? 협동할 때 힘력자가 이렇게 있죠? 3개 있죠? 그래서 힘력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새마을운동에 힘력자는 6개. 그러면 6일 동안 일하고 여기 보면 십자가 있죠? 네. 하루는 쉰다 이 말이에요. 하루는 휴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루는 쉬어요. 1일은 쉰다. 요거 십자가. 뭐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이거는 하루는 쉬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이 자조건면 협동을 만들 때 내가 바깥은 쟁기를 황소당이니까 공화당이 황소니까 바깥은 쟁기를 넣어준 거예요. 이런 건 이제 비밀이죠. 이거는 이제 만든 사람만 아는 거지. 그래서 이 힘력자를 넣었더니 그게 그 당시 우리 국민의 소득이 100불이었는데 박 대통령이 시작할 때 그게 박 대통령이 물러날 때 10,000불까지 올라갑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적이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땀방울 3천만의 땀방울이 한데 뭉칠 때 거기서 솟아오르는 민족의 힘이 기적보다도 더 믿기 어려운 불가능을 끝내 가능으로 만들 수 있었기에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200년 걸린 것을 라인강의 기적이. 라인강은 6개 나라를 지나가거든요. 아시죠? 스위스에서부터 프랑스 뭐 독일 다 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네덜란드로까지 흑해로 빠져나가는 그 라인강이 6개 나라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것이 그 나라가 라인강이 지나가는 데는 다 공업이 발달돼요. 서양의 물질 산업이 200년 만에 그렇게 급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200년 동안 성장한 그 추세를 한강 기적은 15년 만에 박정희 대통령이 완성합니다. 15년에. 그게 다시 박정희 대통령이 1차 산업, 2차 산업을 완성했고 3차 산업을 전두환이 노태우 뭐 이제 김대중 노무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3차 산업이 시작됐잖아요. 이걸 마무리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1, 2차 산업이 성공 안 했으면 3차 산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스타트가 그 당시 문민정부가 해도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질이 좀 달랐을 거다. 그래서 나는 거기다 아이디어만 제공해 주는, 원인을 제공해 주는. 삼성도 마찬가지죠. 그럼 오늘의 삼성과 대한민국은 내 아이디어에 그게 효과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박정희 전 대통령 하면 새마을 운동이 생각나듯이 중요한 정책 중 하나였어요. 사실 그 당시에 성공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고마워하지는 않으시던가요? 아, 그럼요. 이 여러 가지 둘이 사이에는 뭐 대단했죠. 그러나 사람들한테는 내한테 아이디어를 받는다는 걸 밝히기가 대통령은 싫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그냥 비밀이지 이제. 모든 은행도 국가도 도둑놈 편에 서 있는 거 맞아 안 맞아요? 예?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그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이 예, 가장 존경한다는 사람이 허경영이라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고려대학교 강의에서 우리 허경영 선생을 제가 되게 존경하는데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런 말 했어요. 진짜 100% 맞는 말이에요. 100%. 과거 총재님이 내놓은 공약들이 지금에 와서 많이 실현이 되고 있고 또 이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허 총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이런 명언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나요? 지금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가 그거를 내 거를 또 고려대학교 가서 강의할 때 나는 허경영 씨를 가장 존경한다. 그런데 그분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한 말이 100% 맞다 이러면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굉장히 이걸 자세히 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내 걸 해서 성남에도 청년들 뭐 이렇게 하고 그랬죠. 그런 걸 따라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국회의원은 내가 25년 전에 100명으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된다. 후원금만 받아야 된다. 국가 예산은 가져가면 안 된다. 국회의원이 보좌관이 9명이니까 약 3,000명. 국회의원 300명, 3,300명이 1년에 가져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나라 망한다. 국회의원은 후원금만 받으면 되는데 금에도 생활이 되고 다 되는데 왜 월급을 받냐? 국민의 세금을 가져가냐? 그리고 보좌관이 9명이 뭐냐 이게?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했죠. 그거는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60조, 몇십 조씩 이렇게 집행이 됐잖아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 개발을 한답시고 외국에서 우리가 국가 예산이 나간 돈이 몇십 조입니다. 그렇게 다 그게 잘못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100명이 되는데 300명에다가 보좌관이 약 3,000명이죠. 또 지자체들이 월급 안 받겠다고 그랬다가 전국의 3,000명 지자체가 전부 월급을 받죠. 국회의원에 버금가는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의 예산이라는 건 완전 나눠먹기식이에요. 안 나가도 될 예산이 50%입니다. 또 말입니다. 출산수당을 준답시고 출산정책을 한답시고 연간 35조씩을 책정해가지고 썼어요. 그러면 1년에 3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씩을 썼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3천만 원 줬습니까? 안 줬어요. 뭐 하는 데 썼냐? 연구비 쓴답시고 다 논아날라 돈을 다 논아서 딴 데다 써버린 거예요. 그 출산 났나요? 그래 애 하나 낳으면 10만 원 준다고요? 뭐 1년에 뭐 한 달에 얼마를 보태준다고. 그거는 그거 보고 애 낳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을 책정해 놓고 전부 다 편법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예산이라는 것이 출산해서 차라리 35조를 금년에도 책정했고 10년간 150조를 썼는데 그러면 그 150조를 직접 한 사람당 1억씩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 낳는 사람한테. 애 엄청 낳았을 겁니다. 출산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 1억 5천을 다 안 주더라도 그럼 거기다가 얼마씩 주냐? 3천만 원씩만 줬다고 해도 애 낳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이미 이 사람들이 예산 낭비를 각종 출산을 핑계로 예산을 낭비할 것도 다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예산은 안 줘도 애 안 낳고 줘도 애 안 낳아요. 뭐 연구비 출산 연구한답시고 1년에 35조를 낭비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실제 국민들한테 돌아가야 되지.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하면은 1년에 안 해도 되는 거, 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 그 예술회관을 말입니다. 무슨 큰 뭐 운동장을 만들고 1년에 한두 번도 쓰지도 않아요. 그 지방자치가 쓴 예산 낭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전체 예산의 60% 정도는 거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각 지방이 행사하는 모든 결재권을 중앙에서 시스템을 통제합니다. 그 중앙심의 국가개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야만 그 지방에 다리 하나도 날 수 있게 해버려요. 지자체 단체장들은 국가 공무원으로 대체합니다. 선거 뽑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자체 단체장이 부정이 걸리면 무기징역입니다. 지금은 투표를 뽑았기 때문에 벌금 내거나 감옥 갔다 오면 끝나요. 그러나 국가 공무원이 지자체 단체장이 되면은 서울시 예산이 30조다. 그러면 10조면 뒤집었어요.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다 닦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지하로 들어가 버려요. 은행으로 안 들어갑니다. 나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낭비되는 예산이 60%예요. Ladies and gentlemen, the President-elect of the United States, Donald John Trump.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내다보셨던 것 중 하나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였습니다. 실제 당선이 됐고요. 그 트럼프를 직접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트럼프가 초청해서 갔죠. 언제죠? 그러니까 5월 5일 날 가서 또 만났고 그 이전에도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허충재님을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 내 자료 한번 줘보실래요? 네. 이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인데 이게 어디 가짜를 내가 뭐 보이겠습니까? 옛날에 부시도 만났는데 안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옆에 서 있죠? 미국에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나오는 거는 트럼프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사진에 사인이 있죠? 네, 밑에 있네요. 예, 그게 백악관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백악관에서 만들어준 사진이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 가지. CVPE 이게 미국의 정책이에요. 북한 정책. 나는 FVID 이렇게 해야 돼. 트럼프는 바로 북한을 내일 모레 치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갔을 때 북한을 바로 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격박했는지 몰라요. 그때 나를 불렀어요. 내 이야기들도 들어보는 거죠. 그 사람은 내가 어떤 머리라는 거 알아요. 다 미국 CIA에서는. 그러면 걔네들은 COMPLETELY 이거는 컴플리트 완벽하게 북한의 핵을 완벽하게 IABLY 검증 가능하게 퍼먼터리 영구적으로 엘리미네이트 자기들이 직접 미국이 제거하겠다 가서 IAEA가 직접 제거한다. 이 CVP를 트럼프는 고집을 하고 있는. 근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풀리 핵을 충분히 너무 완벽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버리파일 검증 가능해 보여. 검증 가능하게 이거는 같아요. 그다음에 RREVERSIPLY 일버저버리 되돌릴 수 없게 그냥 부셔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권 국가를 영구적으로 핵을 못 만들게 한다 이런 건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도록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디스멘틀 DISMANTL 디스멘틀 이거는 북한 스스로 핵을 폐기하게 하고 이거는 상당히 FVID는 완화해서 북한을 대하라.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라. 북한한테 이걸 당장 해결을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해가면서 북한을 러닝메이트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내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이 미국은 강경 노선이었어. 그런데 나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왜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보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네. 굉장히 언론들이 뭐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옛날에 말도 안 되는 공약했다고. 그러나 그게 지금 맞잖아요. 요새 언론에는 허경영이 공약이 맞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국내에서도 물론 인기가 있지만 외국 정치인들도 나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시 대통령도 나를 초청했었잖아요. 그 가서 부시를 만났었잖아요. 부시 대통령을 만난 것도 거짓이다라는 했다가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그죠? 네. 누가 증언했냐? 백성학, 경인방송 회장, 영암모자 회장. 그 사람이 부시 파티장에 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걸 방송에 안 내보내줘요. 그래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 신동하고 인터뷰한 거 20몇 페이지 나왔지 않습니까? 허경영은 부시를 만났는데 왜 이렇게 누구는 가짜를 보도하냐. 백성학 경인방송 회장 기업이 한 60개 되고 연 매출이 한 5조 원 된대요. 그런 재벌이 부시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을 가는데 그 사람과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여기에 백성학 회장이 앉고 여기에 와이프가 앉고 여기에 아들이 앉았고 내가 가운데 앉은 거야. 그래서 내가 자리를 양보하려고 하니까 한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백성학 회장이 비행기는 자리를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예? 비행기가 사고 났을 때 항상 그 사람의 좌석 보수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기 때문에 자리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앉아서 갑시다. 내하고 이야기 좀 하죠.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갔어요. 미국까지. 이 사람이 신문을 딱 보더니 내가 그걸 선거법 어겼다고 하니까 부시 안 만났다 하니까 당장 정언을 해 동아일보에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건 사실을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누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이거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백악관 사인을 딱 받아. 이 백악관에서 나오는 사진은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트럼프 사인. 없으면 가짜예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그 트럼프가 어금니가 다 보이도록 웃죠. 그래서 이 보세요. 해맑네요. 예? 해맑게 웃고 계시네요. 해맑게 웃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넥타이도 같고 옷도 같고 키도 똑같다 그랬더니 배꼽을 잡고 웃는. 아니 키도 똑같다고 하니까 키가 내보다 훨씬 크잖아요. 훨씬 큰데요. 근데 넥타이도 같고 옷 색깔도 같고 키도 똑같다 그러니까 배꼽을 잡는 거야. 이러한 일들이 보도가 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외부의 압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런 여론들의 거는 내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대충 알 거예요. 정말 아직까지 결혼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안 하죠. 그렇다고 젊은 시절에 연애를 한 번도 하지 않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사랑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내가 이병철 회장 집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지. 들어가기 전에 내가 텐트가 날아가가지고 몸을 다쳤다고 그랬잖아요. 몸을 많이 다쳤죠. 그리고 이 다리가 부러져요. 그래가지고 그 한 달 동안 있다가 몸이 조금 괜찮을 때 삼각산의 흥국사라는 절에 내가 갑니다. 그건 또 자세히 이야기하면 또 그것도 이상한 게 돼요. 내가 끌려갑니다. 누군가 앞에서 잡아 당기는 거죠. 나는 그 절이 있는지도 모르죠. 갔는데 그 절이야. 밤중에 끌려가요. 그 절에 갔더니 법당에 아무것도 없고 약사불이 있어요. 대웅전이면 부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이 약탕기를 들고 있는 부처가 앉아 있어요. 나머지 옆에 heb시불이 없어요. 뭐 간세보살이나 대세제보살이나 없어요. 특수한 절이에요. 병마 고치는 절이래. 그게 왕실에 병 고치던 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에 국자가 붙으면 왕실에서 만든 절입니다. 서울에는 4개가 있어요. 흥국사, 봉국사, 경국사, 수국사 4개 절이 있는데 그건 왕실에 쓰던 절들이에요. 그 절에 가가지고 거기 주지스님한테 내가 이 절에서 내가 몸이 아프니까 일해주고 학교 좀 다니겠다고 하니까 주지스님이 문간방을 주더라고요. 대문간. 대문에 그 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 거기서 내가 6개월 있었어. 근데 그 암체 여대생 대학교 3학년이 있어요. 나는 고3이고. 그 누나가 거기서 폐혈액으로 요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절에. 근데 그 누나가 나를 보더니 내가 몸이 안 좋잖아요.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돼가 배가 이만했어요. 추운 데서 있으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가 폐결핵 약을 부모님이 맨날 지어주는 걸 안 먹고 죽으려고 안 먹고 모아놨더라고. 그걸 내보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걸 먹었더니 일주일 만에 배가 싹 꺼져버려. 몸이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나와버리고 나서 그 누나하고 같이 나무를 하러 다녀요. 나는 맨날 절에 나무를 해주러 다니니까. 그 누나가 따라다니면서 맨날 시를 읽어줘. 내가 시를 한 500개나 외워요. 그 누나한테 배운 거죠. 맨날 내가 남하고 있으면 옆에 앉아서 시를 읊는 거야, 그 누나는. 죽기 며칠 전까지 나한테 귀에 대고 귀에 닳도록
읽는 거야. 유난히 돌아가기 전에는 그 광야를 많이 읊어요. 그리고 또 이런 시를 읊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된 만남을 점지하여 주시옵소서. 동쪽에서 달려온 한 남자와 서쪽에서 달려온 한 여자가 만나면 첫눈에 알아보게 하옵시고 다시는 나뉘지 못할 준열한 심판을 주시옵소서. 이런 시를 계속 읊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잘생긴 여자는 처음 봤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까만 그 외투를 입고 그 밍크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목을 싸고 앉아가 추운데 달달 떨어가면서 시를 읊어요. 내 따라다니면서 나무하는데 누나는 앉아있고 나는 나무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무꾼과 뭐 무슨 천사 마냥. 근데 이게 순전히 플라토닉이야. 뭐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야. 완전히 서로가 아주 그 여자는 이미 생을 초월한 여자입니다. 이화여대 다니다가 봉사활동을 갔는데 고아원에 갔대요. 근데 거기 갔는데 어떤 여자애가 4살짜리 애가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는데 이 누나한테는 기다린다는 거야. 다른 여자한테는 막 도망을 가는데 그 누나만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 여자애가 장애인이야. 다리를 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엄마 아빠도 없이 이제 그 고아원에 있는데 그 애가 붙들고 안 놔주니까 나중에 끝나고 대학 친구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애가 놔주질 않는 거야. 울고. 다른 여자들이 아무리 말려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손을 막 강제로 다 떼내고 이 누나가 왔대요. 근데 그게 상처가 돼가 폐결핵이 돼버린 거야. 맨날 걔가 머릿속에 이게 오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그냥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리고 왜 그 애는 자기를 그렇게 안 놓으려고 하는지 그게 너무 가슴 아프더래. 강제로 땡게. 집에는 와야 되니까. 그래가 그 누나가 그게 마음의 병이 된 거야. 그래가 폐결핵이 돼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절대 약을 안 먹어요. 엄마 아빠는 모르죠. 약을 먹는 줄 알지. 그래 안 먹고 자기는 죽기를 원한다고. 그래 내가 그 6개월 있는 동안에 돌아가요. 결국엔. 근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 죽을 때도 내가 옆에 누나가 막 기침을 하길래 갔더니 돌아가더라고. 새벽에. 그래서 그 누나가 이제 죽는데 내가 옆에 있었죠. 그래가 이제 그 누나가 유언이 그 뼈를 그 우리 산에 절 뒤에다 뿌려달래. 나무하는 데다가. 그래서 내가 그걸 뿌려줬어. 그 부모한테 이야기했더니 부모가 화장해가 가지고 왔어. 그래서 거기다 뿌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내가 첫 번째 어떤 애정이야. 여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어려서부터 내가 가까이 한 적이 없잖아. 연애도 안 해봤어. 근데 그거는 순수한 아가페적인 사랑이야. 무슨 뭐 누나하고 동생이니까 그런 나이니까 아가페적인 건데 그게 모성애 같아. 나는 어머니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여자한테 처음 그게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혼자지. 그럼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마지막에 된 그런 건가요? 게 이제 내가 처음에 느낀 거지. 그래서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은 거기를 자주 가요 내가. 눈시울이 조금 붉어지셨어요. 그거는 좀 붉어진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아, 에로스적인 것도 아니고 플라토닉이야 그거는. 플라토닉으로 보지만은 그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아가페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신 것 그래 같아요.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네.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그럼 앞으로 결혼 계획은 있으세요? 없지. 없으세요? 나는 항상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결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없으세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없는데 특수한 사명이 있어요. 아니, 너무 비밀이 많으세요. 그래도 이야기하면 또 곤란해. 아. 누나가 좋아하는 시가 광야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리라.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끝없는 강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벼선지고 소비자 TV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허경영의 한마디를 해주시면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말이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런데 지금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때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행복의 3대 조건은 3가지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양 3마리가 행복의 3대 조건에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은 나자, 양 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의롭고, 그 다음에 큰 대자, 아름답고, 그 다음에 착할 선자, 착하게 살고. 이 3가지가 행복의 3대 조건인데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의롭고 아름답고 착한 민족이에요. 우리 국민이. 이렇게 행복의 3대 조건을 가지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확산됐죠. 너무 서민들이, 소비자들이 그야말로 국민 대다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충독자 불견산. 그래서 사슴을 쫓아가는 자는 산을 볼 수가 없고 돈을 잡으려고 잡을 확자입니다. 돈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사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사람의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은 부의 가치를 분배 정의를 실현해야 돼. 그게 국민 배당금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데 최고로 국민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최소한 의식주는 걱정 안 하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회의원이 국민의 비서인데 국민의 비서가 비서를 9명씩 데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국회의원 100명 한 걸 또 안철수가 200명으로 줄이겠다. 뭐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내 공약은 점차적으로 갈수록 따라해요. 그래서 내가 특허를 내놨어요. 지적재산 소유권 33가지 공약을 특허를 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걸려든 거야. 지금. 출산수당도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내 공약을 결혼수당까지 준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표님에게 네. 어떠한
보상을 해드리나요? 아니죠. 안 해주죠. 뭐 허락도 없이 다 쓰는 거죠. 그냥 나는 가만히 어디까지 쓰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